주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됐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CCTV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 그 이후 상황을 저희가 이제 짚어볼 텐데, 일단은 이 사건의 전개부터 저희가 좀 미리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당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이 여성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것인데요. 네. 여성 측의 진술과 남성 측의 진술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여성 측의 진술을 말씀을 드리면 해당 주점 내에서 주위에 있었던 다른 커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가해자라고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성들이 사건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여성 혐오 발언을 했고 예. 결국은 폭행을 가해서 여성들의 두개골이 찢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 여성들의 주장이고요. 네. 반면에 남성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예.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여기에다가 해당 처음에 다툼이 있었다는 여성 커플의 그 커플의 여성 측의 진술도 여기에 가담을 하면서 예. 해당 여성들이 먼저 욕설을 했다라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진술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물리적 폭행이 어디서 먼저 일어나는가, 이 폭행에 대한 개념 정의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폭행에 가까웠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먼저 남성 쪽으로 가서 남성의 손을 쳤다. 그리고 나서 남성이 여성의 모자챙을 쳤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친 사람이 그런 폭행인가?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폭행이 어떠한 것이 폭행인지를 보려면 먼저 예. 어느 정도 그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이었는지 상대방의 본인에게 다가오는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이런 행동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먼저 여성이 다가가서 남성 쪽에 손을 쳤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떠한 상황에서 다가가서 손을 쳤는지 예. 그 전에 어떠한 다툼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예. 아니면 먼저 이러한 싸움을 촉발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남성 측에서도 여성에게 다가와서 모자칭을 쳤을 때 본인의 손을 친 이후에 더 이상의 이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경찰이 향후에 이 두 여성 측과 남성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상황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텐데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촉발이 됐고 폭행까지 나아갔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진술서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머리가 짧아서 폭행당했다라는 해당 여성분들의 주장이 이 진술서에 없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본인들에게 했고 예. 남성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인터넷 글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당시에 출동을 해서 작성한 진술서에 보면 이런 진술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진술이 없었느냐, 언동이 없었느냐 그렇게 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작성하는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장소에 출동을 하고 아니면 임의동행을 한 상태에서 경찰이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서 예. 사건을 간략하게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하는 것들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정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 당시에 CCTV, 예. 하지만 CCTV를 확인한다고 알 수가 없는 것이 CCTV는 음성이 녹음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CCTV는 그 당시에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예. 그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들이라든지 관련 진술들을 파악을 해서 예. 어저께 그 당시에 있었던 주점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예. 목격자들의 진술을 파악을 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주점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질신문 같은 것들도 통해서 예. 이러한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 이 사건이 왜 발단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한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목격자의 진술도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확한 정황 파악을 위해선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 갈등 사안에 대해서 목격자들은 어떻게 좀 진술을 했나요? 처음에 이 해당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점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계단 밖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예. 근데 경찰이 파악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그 주점 내에서는 전혀 폭행이 없었고 예.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려는 걸 제지하고 예. 따라 나갔다가 계단 밖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성들과 남성들의 주장에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좀 더 진술의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예. 목격자들의 진술이 여성들의 진술과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예. 경찰이 그 뒤에 어떠한 진술을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점 밖에서의 충돌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경찰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난 부분은 주점 밖 계단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주로 우리가 어떤 주점이나 상업 용도의 건물을 가보면 계단 쪽엔 CCTV가 잘 설치가 안 돼 있었던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사님 말씀 토대로만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이제 실제 여성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를 주장하려면 입증하려면 진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보면. 일단 주점 내에서의 폭행이 있었느냐 여부는 이 폭행이 왜 발생했는지 사건이 촉발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상의 여성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주점 밖 계단이었어요. 근데 그 계단과 관련된 영상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찍은 카메라 안에 있어요. 네네네. 휴대폰 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행 영상들도 있어서 근데 각자 서로 찍었거든요. 남성들도 네네. 여성들을 찍었고 여성들도 남성들을 찍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경찰은 각각 가지고 있는 휴대폰 내 영상들도 예. 제출을 하게 해서 이것들도 분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묻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 쌍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서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카메라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석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단 쪽에 있는 CCTV나 다른 부분을 좀 짚었던 것인데 아무튼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경찰의 수사 과정의 진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 게 여성 측에서 경찰에 불만을 좀 표시했다고 해요. 그 대응이 좀 너무 늦게 출동하기도 했고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라고 여성 측의 주장은 그렇거든요. 네, 처음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반박을 했는데 둘 다 그렇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경찰이 30분 이후에 출동을 했다. 즉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오전 4시 22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4분 이후인 4시 26분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상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두 번째는 분리해서 조사했다. 예. 최초에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 잠시 둘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때만 같이 물리적으로 있었을 뿐이지 그 예. 이후에는 바로 분리했고 경찰서에 임의 동행했을 때에도 각각 분리된 장소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지금 굉장히 공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쌍방 폭행인데요. 뭐 가정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서 쌍방 폭행이다, 일방 폭행이다 이런 이제 갈래로 진행이 될 텐데 혐의가 각각 혐의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쌍방 폭행에 대한 부분, 일방 폭행에 대한 부분, 뭐 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상해죄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폭행과 상해는 그 혐의의 정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폭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예. 형량이 다릅니다. 네.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지금 두개골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네네네. 것인데 그것이 상해가 현재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었는지예요. 예를 들면 그것도 정말 맞아요. 남성이 밀어서 다쳤는지 아니면 예.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예. 됐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 폭행 같은 경우에도 쌍방인지 일방인지가 중요한 것이 일방 폭행인 경우에는 한쪽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 근데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을 용서한다거나 하더라도 서로 죄를 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 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 즉 한쪽이 상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 소극적으로만 이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여성 측의 주장만 우리가 따온다면 다수의 남성이 나에게 린치를 가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해석될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공동 폭행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처벌이 더 많이 강하겠죠? 공동 폭행도 이제 쌍방 폭행과는 달리 또 일반 혼자서 하는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은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형량이 높고요. 어. 공동 폭행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법적인 처벌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사건이 사실은 여성 혐오에서 촉발된 걸로 단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퍼지면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3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만 명이 넘기는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경위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국민청원이 처음에는 여성 혐오와 관련되어서 30만이 넘었어요. 예. 그러다가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해당 여성들을 성추행이나 모욕으로 처벌해달라는 또 국민청원이 생겼습니다. 예. 결국은 여성 혐오, 남성 혐오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네.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수사를 해봤을 때 단순한 개인 간의 쌍방 폭행이라든지 폭행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정부가 답변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그때에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것의 사건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 사건입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이게 좀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사건일 수도 있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람료 이거 사실은 국립공원에 들어가실 때 어떤 곳은 뭐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 곳이 있어서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찰 관람료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가지고요. 일단은 조계종하고 문화재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조계종은 이 사찰과 관련된 것은 사유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과 관련되어서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관람료를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징수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되어서는 예.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 상황이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조계종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가 폐지되면 당연히 이제 정부 예상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 같은 주장은 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접근법인가요? 먼저 왜 조계종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 원래는 문화재가 반드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사찰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이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공개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의무화를 하면서 문화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를 만약에 폐지하도록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정부가 이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를 사유재산 내에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권리이기 때문인 것이고 예. 지금 문제는 국립공원의 입구에서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립공원 입구가 아닌 사유재산 내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폐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예. 만약에 지금 현재 국립공원 내에 입장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것도 사실 오래된 논란이긴 한데 얘기를 듣고 보면 참 첨예한 갈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사찰들의 경우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찰만 말씀드리면 부산 범어사,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가
해당 지자체 시민들한테 이제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뭔가 이제 시민들은 좀 모범적인 사찰로 바라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이제 프리하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사찰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뭐 이제 일견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민들에게 그 관람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면 부산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것을 부산시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늘어나고 즉 결국 시 지자체와 이 해당 사찰 간의 상생의 모델을 협력을 구성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일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해당 사찰과 관련된 측에서는 이것이 모범적이 아니라고 또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논란의 해소를 어떻게 지자체가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서 상생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람료를 받는 문화재 그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 관람료를 받아서 그럼 그 관람료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궁금증도 사실은 좀 생겨요. 이 부분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해당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재는 원래 사찰의 개인적인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유지하고 또 수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민단체들에서는 첫 번째로 이 관람료를 운영하는 것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관람료를 받으려면 그러한 관람료가 정말 유지보수 관리에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도 비난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징수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람객들, 국립공원에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찰은 나는 사찰의 문화재는 보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 단순히 계시죠? 등산을 하러 간다. 아니면은 그 산을 지나가는 그냥 통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되게 징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 5천만 원을 준 남성이 그것을 챙겨서 고심을 하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힌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짧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본인이 영득한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이유가 6일 동안 본인의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제 경찰은 본 것이고요.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보관을 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경찰은 밝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째서 이렇게 형사처분이 불가피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영득만 하면 돼요. 영득한 이후에 이것을 자신이 처분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내가 바로 주어서 바로 예를 들면 회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가는 길에 바로 못 돌려주고 회사 일이 끝나고 경찰서에 잠깐 뭐 반나절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6일 동안을 자신의 지배하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거의 영득이라고 보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의 완성이 됐다라고 경찰은 보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 기준이 있습니까? 6일은 너무 길다. 그러면 3일이면 괜찮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3일이라도 돌려주지 않는 걸로 보죠. 네, 우매한 질문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이슈도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